여유로운 노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뇌성마비 남동생을 갓난아기처럼 헌신적으로 돌봐온 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묵묵한 희생이 작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건만 그녀의 삶에 거센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한밤중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죠. 그리고 의사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결과는 가족 모두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로 번집니다. 과연 평온해 보였던 이 가정의 문 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눈물겹지만 그 속에 따뜻한 인간애가 담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미영, 올해 35입니다. 제 삶은 좁은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단층집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일 새벽 남동생 민수의 희미한 끙끙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죠. 민수는 저보다 5살 어린 동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았습니다. 그 병 때문에 동생은 혼자 서는 걷지도 서지도 못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그 손은 대부분 제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박 씨는 본래 충청도 시골 출신으로 평생 농사일만 하시다가 도시로 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고된 삶은 아버지의 깊게 펜주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셨지만 본래 몸이 약하신 데다 민수가 태어날 때에 충격까지 더해져 점점 말이 없는 분이 되어 작은 집 안에서 그림자처럼 지내셨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학교만 다녀오면 민수의 방으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히고 몸을 닦아주고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한껏 멋을 낼 때 저는 동생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햇볕을 쬐어주기 편한 평범한 옷을 골라 입었죠. 가끔 친구들은 안타까움과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왜 그렇게 너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해. 부모님도 계시잖아.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민수에 대한 걱정으로 너무 빨리 늙어버리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누나잖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8년의 세월이 흘렀고 민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동생의 몸은 깡마르기만 했지만 얼굴만큼은 신기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가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바보처럼 해하고 웃어 보이기도 했죠. 동생의 그 미소 한 번이 제 안의 모든 피로를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삶에는 보살핌의 무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여자이기에 사랑받고 싶고 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왜 없었겠어요. 친구들이 남편과 아이 이야기를 하며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남몰래 베개에 눈물을 묻어야 했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보이던 사람도 있었지만 제가 평생 뇌성마비, 동생과 묶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와 함께 이 무거운 짐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5년 전 아버지는 심장병 진단을 받으셨고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도 하루가 멀다 하고 몸져 누우셨죠. 결국 민수를 돌보는 일은 거의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늦게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 한 손으로는 밥과 빨래, 동생 목욕을 해결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휴식이나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부터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화가 안 되나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단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도, 온전한 사랑을 해본 적도 없는데 어째서 제 몸이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민수 옆에 누워 제 배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 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께도 아버지께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입방아찍히 좋아하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착한 누나로만 저를 알지만 이 집안에 제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두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 누가 알까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종종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분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누군가 제 몸을 만지는 듯한 느낌에 눈을 번쩍 뜨면 옆에는 그저 멍한 눈의 민수만 누워있을 뿐이었죠. 처음엔 과로로 인한 헛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불러오는 배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했지만 이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임신한 것이라면 누가 제 결백을 믿어줄까요? 남편도 남자친구도 없는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어머니는 여러 번 제 배를 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너 요새 살이 좀 쪘나 보다.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넘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든 민수를 돌보던 중 갑자기 아랫배에 칼로 찌르는 듯한 격통이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통에 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며 의미 없는 소리를 낼 뿐이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방문까지 기어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즐겁하시며 아버지를 깨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을 불러 저를 병원으로 데려갈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저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낡은 트럭에 실려 동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배는 수백 개의 바늘이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며 머릿속으로 같은 질문만 되뇌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제 배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한 간호사가 황급히 다른 사람들을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어렴풋이 의사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응급실 준비해. 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오직 민수와 늙고 병든 부모님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채 이해하기도 전에 몇몇 의사들이 저를 경악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서로 속삭이며 고개를 젓기도 했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동료의 귓가에 대고 작게 속삭였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이거 상황이 좀 이상한데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겠어.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차가운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깨어있는 건지 꿈을 꾸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와 함께 혈관 마디마디에 공포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찰에 신고라는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동 침대에 누워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온몸의 감각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의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제발 설명해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바싹 마른 목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왜 경찰을 부르는 거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난 아무 죄도 없는데.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뒤따라오셨습니다. 미영아, 정신 차려. 엄마 여기 있어. 아버지는 복도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그 파랗게 질린 얼굴과 불안에 찬 눈빛은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평생 굳건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에게 이 순간은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문틀을 꽉 붙잡은 손은 쓰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저를 응급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눈부신 조명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한 여의사가 제게 다가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에 비정상적인 정황이 있어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털어놓을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백하다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저 아픈 동생을 돌보는 평범한 누나일 뿐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곧이어 초음파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무언가 움직이는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고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임신을 했다고? 머릿속으로 되뇌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와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미간을 찌푸린 채 결과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동료와 무언가 작게 상의했습니다. 잠시 후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의사가 긴장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박미영 씨, 현재 임신 7개월입니다. 태아는 이미 많이 자랐고 조산의 징후가 있어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환자분은 미혼이고 가족분들 말로는 교제하는 남성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질문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인생에 남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동생을 돌보고 부모님을 돕는 것만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굳은 살이 박인 제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흐릿했던 밤들,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고 형언할 수 없는 치욕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밖에서는 어머니가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더듬거리며 말씀하셨죠.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딸은 정말 착하고 순한 아이예요. 단 한 번도. 의사 선생님,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습니다. 먼 곳을 응시하는 텅 빈 눈,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듯 떨리는 입술.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집과 병원이라는 좁은 길 외에는 벗어난 적이 없는 딸이라는 것을. 그런 딸이 임신 7개월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혼란 속에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서자 안 그래도 무거웠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한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 들고 물었습니다. 박미영 씨, 아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늦어질수록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목이 꽉 막혀오고 차가운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통곡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믿어주세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아픈 동생만 돌봤어요. 남자친구도 없었고 멀리 가본 적도 없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조용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성폭력 사건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분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조사를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임신 7개월인 아이가 상상만으로 생길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그 집 안에서 누가 저를 해칠 수 있었을까요?
이웃, 아는 사람, 아니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끔찍한 가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우리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걸까?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또다시 극심한 진통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배를 감쌌고 눈물은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의사들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빨리 분만실로 옮겨. 저는 어디론가 급하게 옮겨졌습니다. 침대 바퀴 구르는 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악몽 같은 음악이 되었습니다. 분만대 위에서 저는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눈물은 땀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뇌성마비, 동생의 순진한 얼굴이 마치 저를 애원하듯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누나가 미안해. 이윽고 작은 생명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이는 간호사의 손에 들려 하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당혹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 사람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꼭 닮았는데. 저는 그 말을 채 듣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저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상상도 못한 갈림길에 들어섰으며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분만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제 몸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희미했고 어렴풋이 들려오는 당혹감 섞인 속삭임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갔고 의사들은 제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짙은 의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에 눈이 시렸습니다. 곁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제가 깨어난 것을 보자 어머니는 와락 구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미영아, 어쩌다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한 거니, 내 딸아. 저는 대답 대신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알았지만 저는 그보다 몇 배는 더 아팠습니다. 수년간 헌신했던 딸이 이제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오명을 뒤집었었으니까요. 아버지 박 씨는 방구석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져온 그 강인한 남자가 딸이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병원 문 밖에는 여전히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우실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결백을 믿고 싶지만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시는 거겠죠. 의사가 들어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미영 씨, 아이는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의사는 안타까움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밖에서 기다리던 경찰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2명이 다가왔고 한 사람이 수첩을 폈습니다. 박미영 씨,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임신 7개월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성폭력 사건의 정황이 있습니다. 의심 가는 사람 없습니까? 누군가에게 강제로 당한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목이 메어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흐릿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밤중에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을 때 과로 탓이라 여겼던 그 이상한 감각들.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사실을 말한들 누가 믿어줄까요?
8년간 뇌성마비 동생을 돌봐온 누나가 바로 그 집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임신했다는 사실을요. 어머니는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딸은 집 밖으로 나간 적도 없어요. 온 동네가 다 알아요.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건 오직 거기까지 말한 어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당혹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마치 끔찍한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처럼요. 아버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빛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민수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민수가 아니에요. 우리 동생은 아무것도 몰라요. 순진한 아이란 말이에요. 억울한 누명 씌우지 마세요. 제 외침은 방 전체를 울렸고 모두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방금 뱉은 부인이 오히려 모두의 의심을 키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짊어지더라도 아픈 동생에게 더러운 오명을 씌울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박미영 씨,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조사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사건이 그 집 안에서 일어났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당신을 해칠 권리는 없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버렸습니다. 설마 그 잔인한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소문은 온 동네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악의에 찬 사람들은 제가 남몰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들통나니 발뺌하는 것이라고 쑥덕거렸습니다. 한때 헌신적인 누나의 상징이었던 미영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추문의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경멸하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일로 민수를 조롱하고 제 동생이 사회의 눈총을 받는 또 다른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사흘째 되던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옆에 놓인 아기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죠. 붉은기가 도는 얼굴, 작게 오므린 입술, 어딘가 이상할 정도로 낯익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 피부치였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눈물 속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널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정말 미안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가라앉은 눈빛. 아버지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한참 후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만약 억지로 당한 일이라면 아빠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하지만 만약 우리 집안에 차마 말 못할 일이 있었던 거라면 그것도 솔직히 털어놔야 해. 이렇게 모든 걸 불분명하게 둘 수는 없다.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아빠, 저는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여러 밤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눈을 뜨면 옆에 민수만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꿈인 줄로만 알았어요.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세상에, 설마. 아무도 다음 말을 잊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요.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잔인한 결과가 아니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흐릿했던 꿈들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어디로 흘러갈까요? 만약 그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다면 우리 가족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며 다짐했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린다 해도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지켜줄게. 아이를 낳고 퇴원한 후 제 삶은 출구 없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저에 대한 소문은 작은 동네를 넘어 시장까지, 심지어 먼 친척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말을 지어냈습니다. 동정의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 경멸의 눈빛이 저와 우리 가족에게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나물 한 단을 사러 문 밖을 나설 때면 누군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 집 딸내미 그동안 동생 돌보는 척하더니 꼴 좀 봐. 배가 남산만해 져서 돌아왔잖아.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오셨고 땀과 눈물로 얼굴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누구라도 질식시킬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점점 없어지셨고 그저 숨이 막힐 듯 깊게 담배만 태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창가에 멍하니 앉아 허공에서 답을 찾는 사람처럼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진무구한 뇌성마비 동생 민수를 볼 때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보며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온 동네가 바로 자신을 제 뱃속에 생명을 잉태시킨 장본인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동생이 안쓰럽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여러 번 집에 찾아와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끈질겼지만 그들의 눈에는 늘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젊은 형사 한 분이 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미영 씨,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저희가 의심하는 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성폭행 사건이 아니라 윤리와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날이 오는 것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유전자 검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는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고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만약 언젠가 세상이 너를 죄악이라고 부른다면 엄마에게 너는 언제나 기적이었다는 걸 기억해줘.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절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의 좁은 거실에 앉아 부모님 앞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가 우려했던 사실이 맞았습니다. 아이는 박민수 씨와 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 말은 제 귀에 내리꽂히는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감싸쥐고 더듬거렸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내 아들아.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에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목이 꽉 막혀왔습니다. 예감은 했지만 진실이 눈앞에 닥치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해봐야겠지만 박미영 씨가 민수 씨를 돌보기 위해 함께 잠을 자는 동안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확인을 위해 가족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민수는 죄가 없어요. 걔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우리 동생은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올수록 문 밖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웃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손가락질하며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한 할머니 이웃이 속삭였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저절로 배가 부를 리가 없다고 했지. 알고 보니 그 말들은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경찰이 돌아간 후 우리 집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는 기절하듯 놀다 지쳐 침대에 쓰러져 고통 속에서 제 이름만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텅 빈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셨고 담배 연기는 여전히 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안고 심장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아이처럼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니 가슴이 아프고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스며드는 혐오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헌신적인 척하며 근친상간 관계를 숨겨왔다는 악의적인 이야기까지 지어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어떻든 간에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제 모습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건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인지 능력이 없어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범죄의 징후가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민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가 짊어진 고통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다녀오셨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우셨고 아버지는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우리 가족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시장에 갈 수도 고개를 들고 누구를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집안에 웅크려 아이를 안고 민수를 달래며 끝없는 자기 분열 속에서 살았습니다. 몇 번이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제 자신과 가족을 해방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맑은 그 눈을 보고는 차마 모든 것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 아이도 내 피부치야. 내가 죽으면 누가 이 아이를 지켜주겠어? 그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저를 지탱해준 유일한 한 가지는 민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생은 그저 운명의 희생자일 뿐 불완전한 몸과 순진한 정신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동생은 죄가 무엇인지, 치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동생 대신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세상의 저주로부터 동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그 누구도 내 동생을 해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기 침대 옆에 앉아 의자에 기대 잠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동생의 순진한 얼굴을 비추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누나가 미안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누나는 절대로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인생이 우리를 아무리 짓밟아도 누나는 언제나 내 누나로 있을게.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이 폭풍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조각이라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설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경찰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날 이후 저희 집은 마치 칼로 두 동강 난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한쪽에는 부정할 수 없는 잔혹한 진실이, 다른 한쪽에는 순진한 동생을 향한 고통과 치욕 그리고 연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살았습니다. 온종일 아이를 안고 민수를 돌봤지만 마음은 늘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경찰은 더욱 세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수와 함께
잠을 잔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집에 드나드는 다른 사람은 없었는지, 제가 몸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때 정말로 민수만 곁에 있었는지 등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한마디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어떤 질문에는 저 자신조차 제 기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몇 달 동안 배가 불러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찰이 돌아간 뒤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통곡하셨습니다. 미영아, 너는 내 딸이야. 엄마는 네가 죄가 없다는 걸 믿어. 네가 희생자라는 걸 알아. 그런데 하늘은 어째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저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 또한 두 가지 고통 사이에서 갈갈이 찢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쪽은 저를 향한 안타까움, 다른 한쪽은 민수를 향한 연민. 어떻게든 민수도 어머니가 낳은 자식, 피를 나눈 아들이니까요.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더욱 침묵하셨고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 번은 식사 도중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젓가락을 상에 내던지며 소리치셨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집안이 이 꼴이 됐나. 내가 무슨 낯으로 동네 사람들을 본단 말이야.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아이를 안고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민수만이 구석에 앉아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른 채 바보처럼 웃으며 무릎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소식을 들은 친척들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질책했고 어떤 이는 동정했으며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다른 곳으로 보내야지. 여기 있다가는 온 집안이 망신당하겠어. 그리고 민수는 저런 애는 시설에 보내. 거기 가면 돌봐주는 사람도 있고 집에 둬봤자 망신만 당할 뿐이야. 그 말을 듣고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꽉 끌어안고 두려움과 분노에 차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저는 민수를 버리지 않아요. 제 동생은 죄가 없어요. 이 모든 더러운 오명을 짊어져야 할 사람은 저예요. 왜 제 동생을 보내라고 하세요? 친척들은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무거운 한숨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하루하루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민수는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처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사건을 더욱 교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처벌할 수도 그렇다고 진실을 없앨 수도 없는 상황.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결국 제가 동생 대신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뜻일까요? 잠 못 이루는 밤, 저는 순진하게 잠든 아이와 제 팔을 베고 아이처럼 잠든 민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문했습니다. 운명은 어째서 나를 이 출구 없는 굴레에 묶어버린 걸까? 저도 작은 가정을 꾸리고 저를 지켜줄 남편이 있는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온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2명의 무고한 생명을 짊어져야 하는 앙상한 어깨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박미영 씨, 아이의 법적 어머니로서 주 양육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 계속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추가로 기억나는 점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특수하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지만 그 흐릿한 기억 외에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저를 보며 저기 봐, 미영이, 아줌마, 애야, 근친상간이래 라고 외칠 때마다 심장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꼭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너는 죄가 없어. 너도 엄마처럼
희생자일 뿐이야. 하지만 제 속삭임이 세상의 험한 말들로부터 아이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비극이 닥쳤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가족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결정서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추가적인 불상사를 막기 위해 민수를 당분간 사회복지시설로 보내 관찰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 동생은 몸이 약해요. 저 없이는 못 살아요. 저를 떠나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차라리 저를 잡아 가두세요. 하지만 제발 민수는 데려가지 마세요. 저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 울부짖었지만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쥐고 떨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영문도 모른 채 의미 없는 소리를 내며 제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에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를 안고 퇴마루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동생은 작은 아이처럼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온 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민수야, 누나가 미안해. 내일이면 사람들이 널 데리러 올지도 몰라. 하지만 기억해. 누나는 절대로 널 버리지 않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다시 데려올게. 모든 걸 다 걸어서라도 널 외롭게 두지 않을 거야. 제 눈물이 동생의 머리카락을 적셨고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폭풍이 몰아닥칠 것이고 이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민수에게 죽을 막 떠먹여주고 있을 때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허둥지둥 나가 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과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말은 제게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죽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의미 없는 소리를 지르며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동생을 끌어안고 떨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는 못해요. 민수는 저밖에 몰라요. 저를 떠나면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 아이를 누나 곁에 있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늙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 딸이 이미 모든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제발 동생까지 잃는 슬픔은 겪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핏기 없는 얼굴로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그 붉게 충혈된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민수 씨를 계속 집에 두는 것은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시설에는 간호사와 전문 의료진이 있어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 씨와 가족 그리고 이 아이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꽉 조여왔습니다. 저는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든 제 딸을 그리고 민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손을 꽉 잡고 누나 하고 울먹일 뿐이었습니다. 그 부름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감옥에 보내세요. 평생 가둬도 좋아요. 하지만 제 동생만은 제 곁에서 떠나게 하지 마세요. 제 동생은 아무 죄도 없어요. 한 직원이 다가와 제게서 민수의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동생은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매달렸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동생을 꽉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수야, 무서워하지 마. 누나가 있잖아. 사람들이 널 어디로 데려가든 누나가 꼭 찾으러 갈게. 꼭 데리러 갈 거야. 저는 동생의 귓가에 속삭였고 동생은 그저 공포에 질려 얼굴을 찡그린 채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이 아수라장의 이웃들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를 동정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악의적인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거봐, 저렇게 데려가야지. 집에 둬봤자 골칫덩어리야.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마음속은 굴욕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은 어째서 이토록 잔인한 걸까요? 결국 그들은 민수를 차에 태웠습니다. 동생은 발버둥치며 제 쪽으로 손을 뻗었고 누나, 누나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차를 뒤쫓았지만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사람처럼 거칠게 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가슴에서 통째로 뽑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원래도 어두웠던 집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온종일 민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도 거른 채 텅 빈 눈으로 조용히 집을 드나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딸을 안고 끝없는 그리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동생이 누나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던 동생의 손짓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설에 가야 한다고. 민수를 그곳에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면회를 신청했을 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민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며 가족을 너무 빨리 만나면 더 불안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제 동생은 약한 아이예요. 저 없이는 못 견뎌요.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민수의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어린 딸은 멍하니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년간 모든 것을 짊어지며 사랑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생 곁에 있을 기회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몇 주 후 경찰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밤들과 민수와 어떻게 함께 잠을 잤는지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술서에 서명을 할 때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번질 정도였습니다. 한 경찰관이 저를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도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워낙 드문 사건이라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강해지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우리 그냥 민수 데려오자. 걔가 낯선 곳에 있는 걸 엄마는 더는 못 견디겠다. 걔도 내 자식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품에 있어야지. 저는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찾아볼게요. 엄마, 약속할게요. 그날 밤 저는 시설의 면회 신청서를 썼습니다. 한 명의 누나로서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생과 함께 해온 모든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저는 민수에 대해, 제 자장가를 들어야만 편히 잠드는 동생에 대해, 배가 고플 때마다 저를 부르던 동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동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종이를 적실 때까지
편지를 썼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제 마음은 걱정과 희망으로 뒤섞였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청춘과 명예 그리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동생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어린 딸을 안고 잠들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무슨 일이든 할 거야. 민수 삼촌을 우리 곁으로 다시 데려올 거야. 우리 집은 가난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함께 있잖아. 너와 민수 삼촌이 엄마가 계속 살아갈 유일한 이유란다.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작은 방 안에서 저는 곤히 잠든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고통은 결코 가시지 않았지만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조각이라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시설로부터 민수를 만나러 와도 좋다는 연락을 받은 날, 제 마음은 기쁨과 걱정으로 뒤엉켰습니다. 애타는 그리움 속에서 밤낮으로 기다렸던 동생을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기쁨. 하지만 민수가 저를 보고 놀라지는 않을지, 저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그리고 동생의 순진한 눈빛이 또 한 번 제 가슴을 무너뜨릴까 하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홀로 버스를 타고 시설로 향했습니다. 고작 10km 남짓한 거리였지만 수백 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눈을 감고 앙상한 손으로 저를 기다리는 민수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제 상상과 달랐습니다. 시설은 높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철문으로 둘러싸인 큰 건물이었습니다. 안에는 정원과 긴 복도가 보였습니다. 경비원은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으로 들여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쥔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간호사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구석에 앉아있는 민수가 보였습니다. 동생은 헐렁한 단체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의미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동생은 갑자기 노래를 멈췄습니다. 그 눈에 빛이 돌더니 누나, 누나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수야, 누나 왔어.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동생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제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꽉 끌어안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곁에 서 있던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미영 씨, 진정하세요. 민수 씨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워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고 민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동생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진한 얼굴은 집에 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죄 없는 눈, 바보 같은 미소. 그런 동생을 보니 집에 두고 온 어린 딸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무서워하지 마. 누나가 어떻게든 너를 데리러 올게. 여기서 잘 돌봐주겠지만 누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 동생은 말을 잘 듣는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의 손목에서 작은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그랬어? 민수는 그저 바보처럼 웃을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애써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곳에서
과연 내 동생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싹 텄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제가 돌아가려 하자 민수는 저에게 매달려 울부짖으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명의 직원에게 끌려가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물에 흐려진 시야로 계속 뒤를 돌아보며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누나는 널 버리지 않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끝까지 널 지켜줄게. 집에 돌아와 저는 아기 침대 옆에 주저앉아 딸아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이 제 가슴 위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강해져야 해. 너와 민수 삼촌을 위해서라도 절대 쓰러질 수 없어.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았고 낮에는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밤에는 아이를 안고 민수를 그리워했습니다. 몇 주에 한 번씩 면회를 신청했고 그때마다 심장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면 기뻐했지만 제가 떠날 때면 목이 쉴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미영 씨가 가고 나면 민수 씨는 밤새도록 울어요. 저희도 안타깝지만 어쩔 도리가 없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얼굴을 감싸쥔 채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이웃들로부터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민수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증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며 그저 혼미한 상태에서 이상한 느낌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도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진상을 명확히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심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익숙한 골목을 지났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저를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온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었지만 민수의 순진한 미소와 딸아이의 따뜻한 숨결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쓰러지면 안 돼. 계속 나아가야 해. 그날 밤 아이를 품에 안고 잠들다 꿈을 꿨습니다. 민수가 차가운 방 안에 앉아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갔지만 문은 쾅 닫혀버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손에서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렸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민수가 있는 시설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동생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혹시 무언가 이상한 점은 없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손목에 있던 멍 자국과 그 눈에 서려 있던 공포, 모든 것이 희미한 신호처럼 그 문 뒤에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안에는 새로운 결심이 싹 텄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운명의 고통뿐만 아니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숨겨진 위험으로부터도 민수를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길고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시설에서 민수를 만나고 온 후 제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민수의 눈물 젖은 얼굴과 제 옷자락을 꽉 붙잡던 손, 그리고 손목의 희미한 멍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보호시설이라는 곳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일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시설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는 건물 주변을 맴돌며 멀리서 안을 관찰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철문, 삼엄한 경비.
하지만 그 안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평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어느 방에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그 뒤를 이어 직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민수도 저 안에서 저런 폭력적인 대우를 받은 건 아닐까. 저는 민수를 만났을 때 저를 안내해 주었던 다른 직원들보다 선해 보였던 간호사와 이야기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동생 민수는 저밖에 몰라요. 저곳에서 누가 괴롭히지는 않을지 너무 걱정이 돼서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 간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주위를 살피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 씨, 저도 민수 씨가 안타깝지만 여기는 말하기 힘든 일들이 많아요. 좋은 분도 있지만 환자들을 짐짝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어떻게든 민수 씨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더 물어보려 하자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떴고 저는 멍하니 서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난하고 힘없고 이 사회와 홀로 싸워야 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안고 잠들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너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해 못하겠지만 엄마는 민수 삼촌이 고통받게 두지 않을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그러자 눈물이 베개를 흥건히 적셨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시설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가게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가족 맡겼다가 몇 달 뒤에 유골암만 받아간 사람도 있어. 병이 악화돼서 죽었다고는 하는데 속사정이야 누가 알겠어.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를 그런 익명의 숫자 중 하나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민수를 집에서 돌보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정을 설명하고 제가 동생을 충분히 돌볼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썼지만 탄원서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민수 씨의 경우 특별 감독이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는 퇴소가 불가능하다는 짧은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절망했지만 마음속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민수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동생을 지켜낼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면회 날짜, 동생의 몸에서 발견된 이상한 상처들, 직원들의 태도,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들까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집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셨고 재단 옆에 앉아 한숨만 쉬셨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약해지셨지만 제가 일하러 갈 수 있도록 밤새 기침을 하면서도 손녀를 돌봐주셨습니다. 친척들은 저희를 멀리했고 오명을 쓸까봐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치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자신도 시설에 가족을 맡긴 사람이라고 소개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님이 민수 씨를 자주 보러 오시는 것 같아서요.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말을 안 듣는다고 환자들을 묶어놓고 때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더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누가 볼까 두렵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린 딸을 보고 민수를 떠올리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만약 네가 정말로 그런 잔인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누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널 혼자 고통받게 둘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이 약을 가져다 줘야 한다는 핑계로 정해진 면회 시간 외에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은 귀찮아했지만 결국 들여보내주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민수가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저는 달려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동생은 의미 없는 소리를 내며 눈물을 쏟아냈고 손으로 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동생의 등에 길게 이어진 시퍼런 멍자국들을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상에,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민수는 대답할 줄 몰랐고 그저 아이처럼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달려와 동생의 옷을 내리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넘어져서 그런 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상처들은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질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을 꽉 끌어안고 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누나가 너를 고통받게 했어. 약속할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이 지옥에서 꺼내줄게. 동생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계속해서 누나를 불렀습니다. 그 눈물이 제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날 시설을 나서며 제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켰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민수를 영원히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제 동생이고 제 피부치입니다. 이 지독한 운명이 우리 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조각마저 앗아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타는 듯한 햇살이 쏟아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이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저 박미영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 일을 해낼 겁니다. 민수의 등에 새겨진 시퍼런 멍자국을 직접 본 후 제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침묵한다면 민수는 계속해서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생은 순진해서 저항할 줄도 도움을 청할 줄도 몰랐습니다. 동생에게는 오직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어린 딸이 이따금 뒤척이며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엄마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옆 침대에서 얕은 잠을 주무시며 앙상한 어깨를 떨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밤새도록 담배를 태우셨고 매캐한 연기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 모두 지쳐 있었지만 제가 일어서지 않으면 이 가족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시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근처 가게에서 무언가를 사는 척하며 안을 살폈습니다. 그곳에서는 환자들이 갇혀있는 병동이 보였습니다. 비명소리, 의미 없는 울음소리,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보호가 아닌 감금과 지옥을 연상시켰습니다. 가게 주인은 눈이 흐릿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쪽을 계속 쳐다보자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안에 가족이라도 있소.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 말도 못할 일들이 많아. 사람들은 그냥 맡겨놓고는 나 몰라라 하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알겠어. 내가 여기서 장사한 지 오래라. 저런 비명소리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하지만 난 그저 장사꾼일 뿐인데 누구한테 말하겠어.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제 동생이 저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동생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가족을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야 해. 증거가 있어야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아무도 안 믿어줘.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증거를 찾아야 해. 눈물이나 하소연만으로는 안 돼. 이 세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믿으니까.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이셨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네가 가려는 길이 험난한 길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네가 결심했다면 아빠는 막지 않으마. 그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까 봐 걱정이다. 하지만 자식이 고통받는데 외면하는 아비가 어디 있겠냐. 네가 하려는 대로 해라. 아빠가 뒤에 있을게.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아버지가 무력한 남자가 아닌 든든한 버팀목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너는 아직 어린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니? 그냥 조용히. 우리 민수가 살아만 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침묵하면 민수를 그들 손에 다시 밀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엄마.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다음 날 저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읍내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 한 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용우, 저보다 몇 살 많은 정의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나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매질 소리, 비명, 끔찍한 욕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용우 씨는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미영 씨,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들의 반격도 거셀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용우 씨는 동료들과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그때까지 시설에 더 자주 방문해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더 좋다고, 음성만으로는 그들이 발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수를 구하려면 더 깊이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옷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숨기고 환자들이 묶여있는 모습이나 비명소리, 그리고 공포에 질린 민수의 얼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다시는 이곳에서 걸어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민수에게 과자를 주는 척하며 한 직원이 다른 환자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영상이 찍힌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용우 씨와 그의 동료들은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저희가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비밀을 지키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했지만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기나긴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작은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민수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습니다. 제가 찾아갈 때마다 눈에 띄게 말라갔고 눈은 초점을 잃었으며 몸의 멍자국은 사라졌다. 다른 곳에 다시 나타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동생이 저를 꽉 끌어안고 무서워, 무서워 하고 떨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참아. 이제 곧 누나가 너 데리러 올게. 누나 버리면 안 돼. 알았지?
동생은 가여운 아이처럼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래 촬영하는 날이 길어지자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직원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동생을 참 아끼시네요. 좋은 일이죠. 하지만 너무 과한 건 때로는 자신을 해치는 법이에요.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너무 캐고 다니지 마세요. 저는 그들이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안고 그 맑은 눈을 보며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아가를 위해서, 민수를 위해서 엄마는 끝까지 갈 거야. 피를 흘리게 되더라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용우 씨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 씨,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곧 방송이 나갈 겁니다. 하지만 준비하셔야 합니다. 방송이 나가면 미영 씨의 신원도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세상 앞에 나서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저를 주목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불분명한 아이를 낳은 여자, 끔찍한 의혹에 휩싸인 사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침묵한다면 민수는 어둠 속에 갇혀 짓밟힐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됐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민수만 구할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방송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다려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저를 증오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만 적어도 민수와 우리를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방송 전날 밤 저는 제단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조상님, 부디 저를 보살펴 주세요. 제 평안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진실이 밝혀져 제 동생 민수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우셨습니다. 내 딸아, 엄마는 널 믿는다. 내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엄마는 언제나 내 엄마야. 네가 하려는 대로 하렴.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이상하게도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고 한때 치욕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저 박미영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 온 세상과 맞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아침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우리 가족은 작은 방에 조용히 모여 앉았습니다. 낡은 텔레비전 화면이 그 순간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첫 화면에는 시설의 철문, 어두운 복도,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매질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쥔 채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옆에서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흐느끼셨고 아버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앵커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한 탐사 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개월간의 취재 끝에 저희 취재진은 일부 환자들에 대한 학대와 폭행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박민수 씨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누나인 박미영 씨는 수년간 동생을 돌봐왔으며 저희에게 드론이 외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녹음 파일과 영상을 제보했습니다. 이어서 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목이 메인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세상의 비웃음이나 손가락질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동생과 동생처럼 약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장하다. 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 방송이 나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동정하는 사람, 호기심에 찬 사람. 예전에 저에게 악담을 퍼붓던 한 이웃,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저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줄은 몰랐네. 착한 아이인데 운명이 너무 기구해. 하지만 고개를 저으며 동네 망신 다 시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씁쓸했지만 적어도 이제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뉴스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너무 안타깝다. 왜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저는 그 글들을 보며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기뻤지만 시설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낯선 남자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미영 씨, 이제 그만하시죠. 시설의 명예를 훼손한 결과가 어떨지 알고나 하는 짓입니까? 저는 아이를 안고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떳떳하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는 저를 노려보다 돌아섰지만 떠나기 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몸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등골이 오싹했지만 아이를 보고 민수를 떠올리자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불러 모든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몰래 녹음하고 촬영했던 모든 파일과 다른 환자, 가족들의 증언을 모두 넘겼습니다. 한 형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미영 씨,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위법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끝에 처음으로 정의가 제 곁에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흐르는 동안 수사 소식은 연일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그 시설이 이전에도 여러 번 고발당했지만 번번이 무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여론의 압박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직위 해제되었고 시설 원장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보며 기쁘면서도 긴장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기뻤지만 그들이 저를 뼈에 사무치도록 증오할 것이라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여전히 시설에 남아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회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제가 찾아갈 때마다 동생은 저를 꽉 끌어안고 놓지 않았고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더 힘내. 누나가 꼭 너 데리러 올게.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동생은 울면서 웃었고 그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저는 동생이 제게서 마지막 희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을 때 용우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미영 씨, 좋은 소식입니다. 노동부와 경찰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부 환자들을 임시 퇴소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명단에 민수 씨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일 민수 씨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이내 빗줄기처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이 도우셨다고 되뇌셨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황급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다음 날 저와 부모님은 함께 시설로 향했습니다.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나온 민수는 몹시 쇠약해 보였지만 저를 보자 그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동생은 제 품에 달려들어 누나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꽉 끌어안고 눈물과 함께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아무도 너를 때리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해. 누나가 약속할게. 우리를 태운 차가 골목에 들어서자 이웃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미영이가 동생 데리고 왔네 하고 소리쳤고, 어떤 이는 예전에 내뱉었던 독한 말들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수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소박한 행복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단출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생선살을 발라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옆에 조용히 앉아 그 쓰라렸던 세월을 삼키듯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동생이 밥을 한 숟갈씩 먹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움과 아픔, 그리고 따뜻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길을 선택했고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수를 위해, 제 아이를 위해, 그리고 다른 약한 사람들을 위해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와 어린 딸 사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꿈속에서 아이처럼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딸아이는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베개가 흠뻑 젖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누나가 약속할게. 엄마가 약속할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를 지킬 거야. 이 아이가 더 공정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심장의 불꽃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시설 비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 우리 가족은 모두 법정에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고 부모님은 긴장된 얼굴로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법정 안은 기자들과 사람들로 가득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무서워하지 마. 누나가 옆에 있어라고 말하듯 민수의 어깨를 굳게 잡았습니다. 판사가 피고인들의 혐의를 낭독했습니다. 환자 폭행, 지원금 횡령, 그리고 여러 건의 의문스러운 사망 사건은 폐. 시설 원장과 직원 몇몇이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제 쪽을 볼 때 그들의 눈에는 증오가 서려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텔레비전 보도, 제가 목숨을 걸고 녹음했던 파일과 영상들, 모든 것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 몇몇도 용기를 내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상실과 고통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고 법정 안은 눈물과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셨고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하셨습니다. 마침내 제가 증인석에 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딸을 안고 민수를 부축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증인석에 서서 저는 재판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제게는 굳은 살 박인 두 손과 뇌성마비, 동생을 향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매를 맞고 온몸에 멍이 드는 것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증거들을 가지고 온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동생과 다른 약한 사람들을 위한 공정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지도 도움을 청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짓밟힐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지도 치욕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설 원장은 중형을 선고받았고 폭행에 직접 가담한 직원들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시설은 폐쇄되었고 모든 환자는 철저한 감독하에 새로운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하늘이 도우셨다며 통곡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 더 이상 그 어두운 곳에 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순진했지만 제 곁에 앉아 있을 때면 그 눈에서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더 많이 웃었고 누나,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듯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딸은 무럭무럭 자랐고 그 아이의 맑은 눈은 우리 집의 새로운 빛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텃밭에 채소를 가꾸기 시작하셨고 어머니는 손녀를 돌보는데 집중하시며 얼굴에 드리웠던 그늘이 옅어졌습니다. 가난했지만 작은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가면 저희를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험담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양심에 따라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지켰고 제 아이를 지켰으며 다른 약한 사람들에게 작은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아이를 안고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손뼉을 치며 웃고 있었죠. 따스한 저녁 햇살이 우리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동생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저 하늘 어딘가에서 억울한 영혼들도 조금은 위로받았을 거라 믿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제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아빠는 한때 너무 약해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던 게 미안하다. 하지만 너 덕분에 깨달았다. 진짜 힘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내 딸아, 너는 온 동네, 온 사회가 우러러볼 만한 일을 해냈다. 저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따뜻하고 드문 위로를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저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제 보살핌이 필요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짐이 아닌 제 삶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감복했고 어떤 이는 침묵의 무서움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한 명의 누나이자 엄마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누군가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낼 때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요. 어느 맑은 아침 딸아이가 마당을 아장아장 걸어 다녔고 민수는 옆에 앉아 손뼉을 치며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문득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가장 소중하게 남은 것은 되찾은 명예도 법정의 정의도 아닌 바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었고 어둠을 지나 빛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제 삶과 약속하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동생과 내 아이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유일한 불꽃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 8년간 헌신적으로 뇌성마비 동생을 돌보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낸 미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눈물과 함께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연약해 보였던 한 여성이 불의에 맞서고 잔인한 어둠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마음속에 사랑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때로 침묵은 악에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다면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미영 씨는 권력이나 돈, 명예가 아닌 가족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용기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교훈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약한 이들을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등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 하나하나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이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내민 따뜻한 손길을 내일은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돌려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믿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어둠도 결국에는 거치게 될 것입니다.